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학년입니다. 오늘 어제도 예고해드렸다시피 이승원 교수가 포켓몬고를 잡으러 속초로, 진짜 속초로 갔어요. 그래갖고 영상 출장이라고 또 출장 겸 이제 아드님 둘이랑 포켓몬 친구를 잡으러 갔기 때문에 오늘 이승원 교수입니다. 훨씬 인기 있는 남자 모셨습니다. 김정윤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포켓몬고 안 해보셨죠? 할 마음도 없죠? 저는 게임 원래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안 하니까. 네네. 저야 뭐 저희 집에 모든 사람의 평균 이상으로 아드님 혼자 하니까 다시 물어보면 되는 건데 그 친구는 뭐 엄청나게 미친 듯이 하고 있으니까. 예. 저도 한번 그럼 잡으러 속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셔야죠. 시장 상황 좀 보충 가죠. 오늘 시장은 아침에 동쪽가 때부터 삼성전자가 2% 나오고 물량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도 보시면 외국인이 한 53,000주, 창구 기준은 53,000주매도 사자는 3,800주가 나오고 있는데요. 창구 기준입니다, 물론요. 나중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왜 그런지 모르지만 삼성전자가 내리면서 시장은 조금 숨 고르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밀렸다가 삼성전자를 제외한 게 올라가면서 좀 보합까지 갖다 놓고요. 코스닥은 오늘 아침에 출발은 상대적으로 강했지만 오늘 코스닥이 약간 맞습니다. 시장 상황 좀 체크하고 갈까요? 네, 시장 상황의 뭐 핵심은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가 주도주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뭐 다소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삼성전자 혼자 계속 시장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네. 건강한 게 삼성전자가 제한된 조정을 받고 다른 종목으로 매기가 좀 순환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저께 이제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 중에서 포스코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 같은 종목군들이 비교적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 출발 이후에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외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늘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게 시장의 전체 균형을 맞추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과거 전략상으로도 처음에 이제 싸움을 할 때는 중앙이 가장 강해야 됐지만 네네. 이제 전략이 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좌우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네. 또 가지고 있는 기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략 전술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중앙에 포진해 있는 삼성전자가 계속 밀고 올라가는 건 좋은데 좌우익이 약하면 네. 계속 밀고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죠. 좌우익에서 뭐 금융이 붙든 아니면 뭐 화학이 붙든 정유가 붙든 뭐가 계속 붙어줘야 되는데 그게 붙지 않아서 시장이 2000선에서 계속 이제 흔들렸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조짐들이 슬슬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건강하게 2000선을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는지가 다음 주 시장의 최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큰 틀에서 놓고 보게 되면 시장이 또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브렉시트 우려로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유동성 랠리가 강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어저께 구로다가 그것을 깨는 발언을 일단 했고요. 그렇죠. 또 ECB 쪽에서 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지금 당장은 없다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군들의 엇갈림이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윤곽 다 잡아주셨는데요. 일단 종목군으로 보면 이거죠. 삼성전자 얘기는 조금 이따 좀 하겠지만요. 일단은 어저께 이제 LG화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SK이노베이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실적이 별볼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 하반기에 좋아지냐? 하반기에 지금 딱 보면 또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돼갖고 이제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건 아니다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LG화학은 약간 지금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것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파가 있어요. 뭐 정파사파가 아니라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LG화학이 된다고 하는 사람이 SK증권의 손주 같은 친구가 된다는 사람이에요. 된다는 사람이 있고요. 어저께 보면 의견이 레포트 쏟아졌지만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쓴 애들이 많잖아요. 네. 중립으로 내린 애들 있고. 그래서 이거 별거 없다. 성장 동력이 좀 멈춰있다 이런 애들은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어찌됐건 간에 안 된다는 쪽이 지금 이기고 있는 게 한파가 있어요. 또 반대파가 있으면 또 다른 주식이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1조 이상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물론 컨센서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어닝이 상당히 좋게 나올 거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걸 갖고 또 한 부리는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LG화학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쪽은 SK이노베이션이 되면 또 좋다고 그러고 있어요. 엄청 좋아질 거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유가도 어쩌게 되고 유가도 좋아지고 유가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수급에서 안정적으로 볼 거다. 얘기하는 애들이 롯데케미칼, LG가 딱 된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요. 또 반대파는 그 반대파가 손주 같은 애는 또 그거 안 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실적은 엄청 좋게 나오겠지만 그렇게 큰 모멘텀을 갖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뭐 에틸렌이 됐건 폴리프로필렌이 갖건 간에 수많은 이제 공급 사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수급이 이제 널널해지면서 공급 사이드가 늘어나면서 이게 재미없을 거라는 얘기하는데 누가 맞는지 모르죠. 다만 이게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롯데케미칼이 죄송합니다. LG 그 SK이노베이션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받아줘서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전히 헷갈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보셔야 되겠는데 지금은 일단은 LG화학이 안 된다는 애들이 SK이노베이션 된다는 애랑 같은 편입니다. 같은 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쪽 파가 지금 이기고 있는 형상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만 더 확인드리면 삼성전자는요. 어저께 저희가 방송할 때 인성 유서가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세탁기. 삼성이랑 LG의 세탁기를 중국에서 사는 것을 관세를 부과한다 어쩐다 덤핑한다 한다는데 그것 때문에 빠지나요?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얼마만큼 빠질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많은 분들이 어젯밤부터인가 저는 오늘 봤는데 오늘 아침에 봤네요. 온갖 사람들이 검색 1위로 가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건희 회장이 검색 1위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빠진다? 그거 말이 돼요? 그건 글쎄요. 지금 뭐 누워 계신 분에 대한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혼자 시장을 좀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이 오늘 조금 돌아서는 과정에서 기관들은 비교적 싸게 살려고만 하고 있고 또 외국인은 워낙 쌀 때부터 계속 사들였으니까 공격적으로 팔려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현상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3분기의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거냐. 그리고 어저께 또 하나의 헛소리는 230만 원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230만 원도 정확한 실적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그 어이없는 헛소리 두 가지는 삼성전자를 밸류 평가했을 때 230만 원 정도는 가야 적정 밸류다라는 것이 가장 그 헛소리로 보이고요. 두 번째 헛소리는 아직도 시장을 일드갭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금리가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일드갭으로 시장 판단하면 시장은 무조건 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10,000포인트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지금 유가증권 시장은 한 3,000 가 있어야 되고 코스닥은 1,000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논리가 제가 보기에 가장 멍청한 논리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논리를 좀 배제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SK이노베이션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중요한 키라고 보거든요. 영업이익이 분기당 1조가 나온다. 근데 주가가 못 간다. 도대체 왜 못 가는 거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에 대한 판단이 없다면 지금 시장에서 시장 전체를 보는 판 자체를 흔들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건 그렇게 실적이 좋다고 떠들었던 정유주가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했을 때 주가 레벨업을 시키고 이 주가의 레벨업이 전체 시장의 레벨업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2000선 위에서의 움직임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시장이 푹 무너질 거냐? 또 그럴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종목 위주의 그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또 하나의 지금 무리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LED. 그렇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반도체 부품을 포함한 IT 부품들의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죠. 먼저 LED 쪽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서울반도체의 최근의 강세인데요. 뭐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이라고 보여지는데 시장의 메이저들이 전부 OLED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서울반도체가 그동안 조명에선 좀 이익을 냈지만 이 모바일 쪽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쪽에서 이익이 워낙 안 났는데 이들이 LCD를 포기하고 OLED로 가게 되면 물론 LCD 시장이 쪼그라들겠지만 그 쪼그라든 LED 시장에서 서울반도체가 만약에 갑이 된다면 뭐 이런 논리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울반도체가 올라가고 뒤이어서 뭐 루미마이크로 같은 게 움직이고 오늘 뭐 장중 반짝하다가 지금은 또 별로 아닙니다만 뭐 샤파이어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현재의 추세 또 해외 쪽에서 뭐 크리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현재 추세를 놓고 봤을 때 IT 쪽에서는 그동안 시장 이동에 따라서 과잉 공급이었던 것들이 일부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갤럭시 노트 7과 같은 홍채 인식
같은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가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폼팩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폼팩터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뭐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인터플렉스 같은 그런 업체들이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특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IT가 은근히 이제 뭉쳐서 가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여전히 뭐 SK이노베이션의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확 쏠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기보다는 여전히 IT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그럼 IT가 죽으면 지수도 별 볼 일 없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IT가 하여튼 결론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요. 삼성전자가 무슨 이유가 됐건 간에 정말 세탁기 때문에 빠지건 아니면 이건 회장 이슈 때문에 빠지건. 또 일부에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배구조 펀드 같은 데는 그런 이슈를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던졌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다 시장 루머니까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하여튼 중요한 건 제 눈으로 봤거든요. 동시op겠다고 외국인을 팔았거든요. 지금 저걸.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뭐 나중에 훗날에 알겠죠. 그리고 돈에 그 이름이 안 써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거든요. 왜 파는지요. 그리고 아침에는 출발할 때 보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기를 제외한 삼성그룹이 거의 다 빠졌어요. 제가 그런 거 예민하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상당히 주가가 회복되어 있고요. 특히 삼성전기 날아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좀 시장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삼성전자가 좀 안 되면 하여튼 전 결국 지나고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다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촐하게 일부는 저희끼리 하는데 오늘 그 종목 설전은 뭐 누군지 아시잖아요. 갑자기 없는 사람이 이승원 교수가 와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김정희 의원이 같이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네, 일단 그 IT 쪽이 최근 핵심이다 보니까 IT 쪽 얘기를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손정희 회장의 통큰 투자. ARM. 네, ARM 35조. 네. 그것도 이제 40%가 넘는 프리미엄을 주고 왜 인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에 컨텐츠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관해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역시 손정희 회장과 ARM의 인수 그리고 ARM의 인수하면서 하루 반짝했던 소위 사물인터넷 그런 관련주들이 좀 한번 그렇게 움직인 적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든지 오늘 그 얘기 한번 해주겠고요. 그러다 하다 보면 당연히 삼성전자라든가 또 퀄컴은 또 급반등했거든요. 어저께 시간에서요. 그 얘기 좀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이 소프트뱅크와 ARM이라고 하는 회사가 과연 왜 뭉쳤는지부터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두 회사의 이제 로고인데요. 글쎄요, 이게 잘 어울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 로고만 놓고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어울리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주가로 봤을 때도 당일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 보였거든요. 당연히 프리미엄 주니까 프리미엄 준 ARM은 40% 이상의 급등을 보였고, 반대로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급락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 매출액 지금 뭐 1조밖에 안 나는 그런 회사를 35조를 주고 산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전개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ARM이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ARM은 머리만 있는 회사다. 몸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바일 관련된 것들을 설계하는 회사죠. 칩을. 그걸 흔히 패블리스라고 그러네? 뭐라 그러죠? 팹리스. 그러니까 예. 팹이 없고 생산 시설도 없고 말 그대로 연구만 해서 이 설계만 하는 회사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인텔이 그 PC 시장은 잡았지만 모바일 시장에서 깨진 이유가 뭐냐면 처리 속도, 발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인텔의 아톰이라고 하는 칩이 모바일 전용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비주류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많이 뭐 따라잡았다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써보시면 압니다. 퀄컴, 그러니까 ARM 기반으로 만든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의 엑시노스와 비교해봤을 때 모바일 칩 쪽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투투 벤치마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앱들로 살펴봤을 때 아직도 성능 차이가 비교적 많이 납니다. 한 세대 이상 뒤쳐져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모바일 칩에서는 발열이라든지 처리 속도라든지 코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인데
이 코어 설계의 핵심을 쥐고 있는 회사가 바로 ARM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ARM 자체를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소프트뱅크는 뭘 하고 있냐면 네. 야후제팬 같은 포탈도 있죠. 에너지 사업도 있죠. 인터넷 사업하고 그러니까 브로드밴드 사업하고 있죠. 그다음에 통신 사업도 일본에서는 지금 3, 4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미국의 스프린트 같은 것들을 인수하면서 미국에서도 지금 4위권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통신도 가져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로봇 사업도 하고 있고요. 에너지 사업까지도 이제 손을 뻗쳤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최고 위라고 볼 수 있는 이 상위 지주사는 투자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투자 회사를 중심으로 ARM을 샀는데 왜 샀느냐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이어온 것인데요. 지금 그 손정희 회장이 하고 있는 장기적인 그림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스마트홈, 그 다음에 커넥티드 카, 그 다음에 디지털 마케팅, 그 다음에 로보틱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다 뭐가 들어가느냐? 결국은 이런 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머리가 들어가야죠. 머리가 모바일 칩이 들어가야 네. 되는데 그 설계 기술의 지금 95%의 지분을 누가 갖고 있냐면 ARM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든지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의 전체적인 설계 기술은 모두 ARM 걸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ARM 코어를 지금 단기적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손정희 회장이 그걸 왜 가져갔느냐? IoT 시장이 커지면 들어가는 기기의 개수가 지금 몇억 개 수준에서 몇십억 개 수준으로 10배 이상 증가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매출 1조지만 이거 매출 10조 이상 회사이기 때문에 35조 회사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 전자신문 같은 우리나라 언론들을 보면 손정희가 결국 투자해서 샀다가 이걸 다시 중국 업체에 비싸게 팔아서 나중에 그거 남겨먹으려고 산 거 아니냐라는 시각. 그리고 그게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중국이 그렇지 않아도 하드웨어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이런 설계 능력까지 가져가게 되면 중국이 다 잡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일부 우려 섞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당분간 매년간 없어 보이는 게 손정희 회장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은 10억 개로 늘어나는 이 IoT 기기에 ARM 설계 기술을 팔아먹을 때 가격을 단 5%만 올려도 투자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ARM이 결국은 이것을 이 설계 기술을 팔아먹을 때 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네. 왜냐하면 손정희가 가져갔고 손정희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인력을 2배로 늘려서 더 네. 많이 개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더 빠르게 개발하고 그렇지 않아도 앞서 있는데 한두 단계 더 앞서가기 시작하면 다른 것이 쫓아오기 전에 IoT 쪽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끌고 네.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아틱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지금 IoT 솔루션을 3개를 내놨거든요. 네. 서버용, 네. 그다음에 일반 기기용, 웨어러블용 이 3가지를 내놨는데 여기 들어가는 그 기술도 모두 ARM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만약에 그 로열티가 높아진다면 네. 그거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면 그 프리미엄에 대한 비용을 내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나머지 업체들은 아무래도 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RM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ARM은 저는 제 생각엔 잘 됐고, 그러니까 지금 ARM을 대체할 수 있는 설계 기술을 그나마 갖고 있는 게 퀄컴 정도?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퀄컴도 크라이오라고 하는 자신들의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칩을 만들었을 때 성능이 네. 더 잘 나오는 것은 좋지만 네. 이게 이 크라이오 기반으로만 만들 수 없는 게 뭐 비용 문제라든지 설계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의 공장에 이걸 설계한 것들을 다시 왜냐하면 퀄컴도 팹리스기 때문에 네. 결국 설계한 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수주를 줘야 되는데 네. 그 수주를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수율을 맞출 수 있는 그 수준이 지금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ARM 기반 것도 만들면서 크라이오라고 하는 자신들의 기반의 칩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업체를 제외하면 실제로 자신들의 설계 기술을 가진 회사가 아직은 없다. 거의 그렇죠. 독점에 가깝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퀄컴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향후 설계 기술을 빠르게 개발시키지 않으면 네.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왜냐하면 저도 거기 엄청 관심 많은데요. 그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하는데요. 그 스마트 시티 얘기를 했어요. 네. 스마트 시티를 했는데 그 잠깐 보시면은요. 제 화면 잡아서 그 뭐 찾기 어려우면요. 네이버에 그냥 제 이름 치면 제 화면 잡아주세요. 예. 네이버에 그냥 제 이름 치면은요. 제일 먼저 나온 뉴스가 2학년 딱 이거 오늘 이거거든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이걸 이런 하면 뭐 자꾸 이제 관련주를 찾자 그러는데 이게 관련주란 거가 엄청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잘 되면 예를 들어서 뭐 2,000조다 몇백조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 200조짜리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현실이 상관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스마트 시티 시장이 2,000조 시장은 커집니다, 지금요. 전 세계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전 세계 대부분이 하나인데. 그럼 스마트 시티에 보면 다 모든 게 네트워크되고 다 자동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찜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딱 하나 사려면 ARM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생각은. 저도 어저께 네. 방송을 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네. 우리가 IoT 시장 하면 흔히 떠오르는 게 스마트홈, 그 다음에 뭐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커넥티드카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2017년도에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가장 큰 IoT 기기의 숫자를 차지하는 건 스마트 시티 쪽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향후 시장을 주도할, 그러니까 초기의 시장을 주도할 이 IoT 시장의 핵심은 B2C가 아니라 B2B와 B2G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 기반 혹은 비즈니스 기반. 왜냐하면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도 IoT를 지금 넓혀나가고 있는 구간이니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 IoT 시장의 초기 핵심은 통신 장비에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 그렇죠. 라는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 솔루션, 일종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소화할 수 있는 그 솔루션들을 누가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핵심이고, 그렇죠. 삼성은 지금 아틱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 그 모바일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AP를 이루는 설계 핵심 기술을 ARM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네.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40%를 괜히 얹어준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손정희가 과거 뭐 알리바바 투자도 성공했고 뭐 여러 가지 투자에 성공한 투자의 귀재이기도 합니다만 ARM 투자는 저는 단순한 이 자본 차익을 노리기 위한 투자였다라기보다는 네. 실제로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한 투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제 설계 기술이 여러 군데서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전에 아마 팔아먹을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봐야 그리고 되겠죠. 잠깐 더 보여주시면 이게 저는 ARM이 결국은 저도 저가 뭐 기술자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오늘 저 화면 잡아주시면요. 이거 스마트 시티는 대충 뭔지 아시잖아요. 스마트 시티는 이제 모든 것이 연결돼 갖고 집이면 집, 건물이면 건물, 거기서 교통이면 교통, 모든 건 자동화되고 네트워크 되고 이런 전체적인 총합인데 이게 보시면 이거 제 얘기하면 이거 안 믿잖아요. 많은 분들이요. 이걸 보시면 오늘 머니투에 나온 기사인데요. 1,900억이 아니네. 저는 그 1,900억은 2025년 얘기하는 거고요. 2019년에요. 2,250조 원 시장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꿈 같은 얘기죠. 한국형 스마트 시티로 새로운 해외 수출 모델을 급부상하겠다는 건 우리 시각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하겠다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해외 주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내용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중국부터 들어갑니다. 중국이요. 좀 화면 조금 더 키워드릴까요? 네, 쭉 들어가면요. 이름 자체가 지혜성시입니다. 지혜성시. 지혜. 그죠? 우리가 보통 널리지 하는 거야. 똑똑한 거. 지혜로 만들어낸 시를 만들어 정책 준행했고요. 통이 커요. 정부 주대로 500여 개 도시사업 계획을 계획하겠다는 거 되겠고요. 또 하나의 지금 뜨는 스타가 제가 인도의 모디잖아요. 모디 총리는 100대 스마트 시티 공약했고요. 1차 시범도시 벌써 20개를 선정했고요. 이유는 이제 원자력. 이유도 엄청나게 커갖고 이유에는 그 딱 핵심 회사가 하나 있어요. 유럽에 상장된 회사가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대체하고 유러피안 이노베이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에너지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하겠다는 얘기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멀티시티 협의체 구성 약 20개 도시. 그래갖고 이제 굴 같은 데 혼자도 만들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1억 6천만 달러 투자하는 건데 그래서 스마트 시티가 우리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 스마트 시티 하면 딱 이런 얘기가 처음 엊그저께 나왔을 때 우리는 건설주 올라가거든요. 그건 지나가던 애도 웃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뭐 건설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아까 우스갯소리 방송할 때 뭐가 관련주냐 그러면 솔직히 대한민국의 모든 거 다죠. 그래서 정말 이게 꿈같이 해갖고 지금 정부에서나 일부에서 얘기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말 우리가 100만 가구의 그 도시를 다 띄워드리면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200조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200조 사업. 근데 그게 정말 될지 안 될지는 뭐 꿈 같은 얘기지만 모든 게 다 연결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건 뭐겠어요? 머리죠. 머리.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 좀 꼭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퀄컴 같은 경우도 오늘 그 퀄컴 좀 보실래요? 퀄컴? 예. 퀄컴 같은 경우가 오늘 같은 경우도 7%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그런 그 모바일이라든가 IoT 전반적인 어떤 설계료 잠깐 제가 봐드릴까요? 퀄컴 같은 경우에 퀄컴 같으면 잠시만요. 이게 잘. 예,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이거 뭐 주봉을 볼까요?
이게 보시면 이게 퀄컴이 수년째 떨어졌다가 올해 초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이제 사물인터넷에서 이제 미국에서 미국 기준으로 보면 사물인터넷 관련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한데 퀄컴이거든요. 퀄컴. 저 ARM 다 비슷한 얘기 되겠는데 퀄컴 이때부터 올라갔고요. 오늘도 다시 7% 올라갔거든요. 실적 이렇게 얘기 나오고 이제 7% 발표하고 이제 7% 올라가는 건데 그럼 같은 흐름으로 여러분들 꼭 좀 하여튼 앞으로 퀄컴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들 하여튼 스마트 시티 이런 거가 제가 봐요 엄청 큰 비즈니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자꾸 이걸 땅 파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이러잖아요. 기중기 그 뭐라 그래 굴삭 기는 거. 네. 그거 아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모든 걸 전부 다 아우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머리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될 건 IoT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와 연관되어 있는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이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향후 에너지 사업이 커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도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낀 전기를 누군가에게 팔 수 있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에게 뭐 배당된 전기 혹은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5kW였는데 내가 3kW밖에 안 썼다. 그럼 남은 2kW를 팔고 나는 원래 정해진 전기요금을 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기도 우리가 민영화되는 걸 반드시 안 좋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남는 전기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발전소에 발전한 전기를 개인적으로 거래소에 팔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형태의 이제 변동이 앞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 그러면 핵심 종목은 IoT 같은 것들, 이것을 이끌 수 있는 머리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는 솔루션 종목군들. 그렇죠. 이런 스마트 그리드라는 솔루션 종목이 과연 뭐가 있는지 이에 대한 판단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얘기는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네, 그 포켓몬고로 시작되고 있는 이 컨텐츠의 열풍에 대해서 컨텐츠.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컨텐츠 서비스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건 비단 포켓몬고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트렌드 안에서 포켓몬고가 툭 튀어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전체적으로 컨텐츠 사업에 왜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글로벌 대형 기업들의 전체적인 최근의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그림을 보시면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변화일 기준으로 굉장히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더 늘려야 되는데 기존의 하드웨어 쪽에서는 늘릴 게 없고 소프트웨어는 뭐 개량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내기에는 어려우니까 애플도 최근에 뭐 하고 있느냐. 애플도 최근에 답답한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매출 비중에서 1위는 여전히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고, 그러니까 아이폰이 전체 매출의 변동에도 상관없이 비중으로 보면 한 60%대 후반으로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와 매킨토시 같은 것들이 줄어든 반면 늘어나고 있는 건 서비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비중으로 봤을 때 서비스가 2위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애플 뮤직을 포함해서 최근 애플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 연결 서비스들이 매출 비중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컨텐츠 서비스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절대 작은 시장이 아닌 것이요. 비교해 보시면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3억 2,900만 불 정도의 시장을 2015년도에 보고 있는데요. 인홈 비디오 시장이 3억 3,200만 불.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 시장 자체가 작지 않다. 하드웨어 시장보다 전혀 작지 않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률로 보면 이제는 하드웨어 시장의 성장은 멈췄지만 컨텐츠 쪽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넷플릭스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넷플릭스의 특성은 단순하게 OTT를 하는 업체가 아니다. 나의 그 스트리밍을 보는 그 컨텐츠의 셀렉트하는 형태를 보고 맞는 걸 추천해 준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느끼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관심을 느끼고 그 기업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데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스포티파이입니다. 스포티파이가 지금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서비스 안 하잖아요, 진짜. 그렇죠. 우리나라는 안 하지만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스포티파이가 추천하는 것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혹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템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음악을 듣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같은 것들이 결합이 돼서 너가 원하는 종목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서비스들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봄바람이 불면 듣기 좋은 음악.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죠. 네. 여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제가 듣는 음악을 기반으로 너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겠구나. 그럼 그 50억 개 중에서 뽑아서 너가 오늘 듣고 싶어하는 음악을 내가 미리 알려줄게라고 보내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음악을 들어보면 네. 상당히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좋은 서비스가 나오면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다른 좋은 서비스 예를 들어서 애플 뮤직에 나왔다. 그러면 스포티파이 버리고 애플 뮤직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스포티파이는 스포티파이대로 가고 네. 애플에 또 좋은 게 있으면 이걸 또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OTT 서비스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넷플릭스를 하고 있지만 네. 왕자의 게임을 보기 위해서 HBO에도 추가적으로 가입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금액이 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구도 다 앞서서 컨텐츠 쪽이라든지 이런 그 스트리밍 사업 쪽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여기에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그 기반 기술들을 계속 연결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에 우리가 이제 그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넷플릭스. 네. 지금 주가가 계속 싸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최근에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고 뭐 실적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밀리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피해가야 될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을 즐기면서 조금씩 사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오리지널 콘텐츠 가장 강하고요. 네. 또 OTT 서비스 중에 가장 많은 유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별 볼 일이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또 본격적으로 사업을 늘려나갈 가능성. 그러니까 뭐 CJ ENM이랑 연합을 한다든지 해서 네. 아마 우리나라에 좀 특화된 그런 독자 서비스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하반기 최대 기대작이 더 크라운. 그러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근간으로 하는 6개의 시리즈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하반기 최대 히트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마르코 폴로 이런 것들도 여전히 좋지만 그래서 한국이나 아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누가 뭐래도 CJ ENM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독자 콘텐츠가 가장 많고 뭐 영화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게임과 관련된 죄송합니다. 넷마블 게임즈의 상장 이후에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뭐 이익들 이런 것들도 기대할 수가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비쌀 때가 아니라 이렇게 시장의 중심에서 좀 비켜나 있을 때 오히려 조정받을 때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고유의 컨텐츠와 고유의 캐릭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 디즈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쉬고 있죠, 지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의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컨텐츠 업체가 포켓몬고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좀 더 크게 보면 이런 식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체들이 많이 있고 핵심은 IP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뭐 대원 미디어니 뭐니 해서 IP를 갖고 있는 업체들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쓸모가 있냐는 거죠. IP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시작하면 그거 사들려고 다 달려들 거기 때문에 가격만 비싸지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재주를 부리는 곰을 볼 것이냐 아니면 뒤에서 곰을 부리고 있는 사람을 볼 것이냐라는 건데 네. 저는 이런 오리지널 콘텐츠나 캐릭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업체를 사야 된다라는 거고요. 국내에서 이제 한 업체를 굳이 더 들자면 라인 프렌즈가 나름대로 좀 히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라인 프렌즈가 만약에 커지게 된다면 라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더 가능성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저도 추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넷플릭스를 제일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제가 딴 건 몰라도 그건 정말 자신 있거든요. 정말 자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회사입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많은 한국의 컨텐츠는 저는 그래요. 결론은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넷플릭스의 장점을 한국 사람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모르죠. 앞으로 10년 후에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넷플릭스에서 recommended for you 해갖고 너를 위해서 추천했다는 그 컨텐츠가 있어요. 그게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뭐 다 있고 전 스포티파이도 많이 썼었거든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진 않지만 저 딱 들으면 제가 웬만한 그런 걸 들려요. 근데 넷플릭스에서는 suggest for you 너를 위해서 제안한다는 건 딱 그거. 저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저를 잘 알아들어서 미국에서도 빅데이터의 최고에서는 넷플릭스라고 다들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요. 다른 나라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오랫동안 살아봤잖아요, 여기서. 네. 제가 여태까지 뭐 외국에서 살았고 꽤 살았지만 여태까지 살아온 날 중에 한국에서 사는 날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한국에서는요. 어떤 걸 보는지 아세요? 드라마나 영화?
아무래도 뭐 지상파 콘텐츠를 많이 보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럼 맞는데. 왜 선정? 어떻게 그걸 보는 이유? 사람들이 보면 보겠죠. 딱 그거죠. 한국에서는 다 필요 없어요. 많이 보는 거,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같이 동참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특징입니다, 특징. 제가 사실 9월 달에 책 쓰는 것도 그 주제를 많이 써놨거든요. 한국은 동참의식이 있어요. 동참의식이 제가 보기엔 최고라고 있어요, 최고. 그게 다른 나라,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요. 근데 뭐 좋은 의미도 있죠. 백이민족 핵 우리끼리 하자 이런 건데요. 한국은요, 이런 거죠. 1000만 영화 관객이 금방 가요. 왜? 안 보면 끼워주지 않거든요. 태행의 후에 안 보면 아주 바보 만들거든요. 부산행이요? 전 부산행의 영화가 볼 마음도 없고, 그걸 제가 지금 영화를 제가 제 아내들 본 애들은 그걸 왜 보냐고 다들 그래. 왜냐면 그걸 조금 좀비 좀 봤던 애들, 이런 애들 보면 볼 이유가 없는데, 뭐 처음 보는 사람 신기해서 보고 공유 좋다고 하고 뭐 배우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안 보면 바보 되는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예를 들어 300만까지는 되는데 한 700만 정도 찍으면요. 안 보면 바보 만들어요. 다 필요 없어요. 너를 위해서 보는 게 네가 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보는 걸 보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전 다른 나라도 일본도 가끔 일본 야후 들어가도 그런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인기 검색을 한 게 있잖아요. 자세히 돼 있잖아요. 네. 다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다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요. 전 일부러 안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콘텐츠가 다르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제외하고는 전 넷플릭스는 저도 엄청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싸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걸 뭐 주제는 약간 벗어났으니까요.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 캐릭터에서는 어떻게 딱 찍으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뭐 있을까요? 우리나라 캐릭터는 지금 제가 보기엔 네. 글로벌화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네. 그나마 라인 캐릭터가 일본에서도 스티커 형태로 잘 팔리고 있고 네. 대만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인도네시아까지 넓혀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컨텐츠 스티커를 파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활용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뭐 그 저보다도 이학영 의원님께서 더 많이 가보셨겠지만 롯데백화점 새로 생긴 데 가거나 미친 듯이 가죠? 거의 매일 가죠, 전. 그 라인 프린즈 그 매장에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단 중국인들과 죄송합니다. 일본인들이 더 넘쳐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캐릭터를 잘 살리면 네. 저는 캐릭터 쪽에서는 그나마 이제 라인 정도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도 일단은 조금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카카오의 한계는 국내용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글로벌 시장까지 넓힐 수 있는 것은 지금 라인 캐릭터를 주목해 봐야 될 것이고 네. 이게 지금 게임도 만들어지고 있고 웹툰도 만들어지고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PB 상품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뭐 향후 뭐 더 좋은 게임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컨텐츠 쪽에서는 누가 뭐래도 CJNM 네. 정도가 가장 주목해 볼 만한 플랫폼이자 또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또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우리 피디님 이런 건 좀 캡처 좀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검은 마왕님이 저 팬 한 명 생겼네. 오호 마인드 맘에 드네. 처음으로 항영 씨한테 감명 받았대. 저 팬 한 명 오늘 생기고로 팬이 한 명 생겼어요. 워낙 우리 김정희 의원이 여기서 최고의 인기남이거든요. 아유 그럴 리가 있네. 진짜요. 진짜 팟빵이나 이런 이렇게 게시판을 보면요 김정희 의원 얘기가 최고예요. 김정희 의원 아니면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들요. 최고예요, 최고 진짜로.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얘기 잠깐 좀 해드리겠는데요. 어제 잠깐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한 얘기 잠깐 몇 개 하지만 확인해드리겠는데요. 딱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까지 될지 안 될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도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까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스무센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라스무센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은 브렉시트가 다들 안 된다 얘기했을 때 말도 안 된다 얘기할 때 유일하게 초질간 아니지만 상당부 뒷부분에 가서는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얘기했던 곳인데요. 그쪽에서는 지금 7포인트 정도 앞서 있다고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아무도 모르는데요. 제가 오늘 약간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는 대한민국, 이건 뭐 전 세계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그냥 다들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힐러리가 결국 되겠죠. 뉴욕타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타임즈도 당선 확률은요, 한 72% 정도로, 클린턴이 훨씬 앞설 거라고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상당수의 또 일부 예를 들어서 지지율로 보면 조금은 처져 있지만
그 상당히 또 많은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알 수가 없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은 너무 우리가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좀 갖고 있겠고요. 그 중요한 거 보면은요, 요거 화면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화면 좀 잡아주시면요. 제가 철저하게 경제적인 측면만 체크를 해봤습니다. 트럼프, 뭐 물론 다음 주에는 제가 힐러리 얘기를 또 해드리겠는데, 힐러리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철저하게 그 도널드 트럼프 얘기만 어저께 해드리려고 했는데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면요. 대규모 세금 감면이 들어갑니다. 대규모 세금 감면. 여기 이제 법인세 감면이 핵심 들어가고요. 소득세도 감면이 들어갑니다. 소득세. 그래서 일부는 누구나 다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도 욕먹어서 그런지요. 아주 부자들은 세금 감면 해당 안 될 거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하튼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여기서 흥미로운 거가 인프라 투자 확대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통적인 공화당식 시각이요. 인프라 투자 확대인데 여기서도 이제 땅 파고 뭐 이런 것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철도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워낙 철도가 다른 나라보다 후졌거든요. 그래서 철도가 대부분 민영화돼 있고 그래갖고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지 멀리 안 가갖고 철도 워낙 후졌어요. 미국은요. 그래서 철도 투자를 포함한 게 있고요. 또 하나가 통신망이 들어갑니다. 통신망. 그래서 통신망 엄청 지금 우리나라 LTE도 안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뭐 3G라든가 3G 플러스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그 살 것이 많이 들어가요. 속도가 HSDPA. 네, 그거. 뭐 그러니까 플러스인가 뭐. 네, 3G 플러스죠. 네, 그거. 그래서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자유무역 협상 반대가 들어가는데 이거 계속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자유무역 협상 반대인데요. 이게 보면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 할 거가 트레이드 워가 무역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잘 좀 유의하셔야 되는 얘기인데 힐러리는 어떠냐? 힐러리도 기본적으로 나중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 지나친 자유무역에 대해서 약간 꺼림칙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의 상당수는 자기 일자리에 뺏긴 거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 하니까 민주당 쪽의 힐러리도 그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TPP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TPP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그 현실화되는 건 상관없게 얘기했고요. 이게 또 흥미로운 건데 이게 가장 큰 극명하게 갈리는 거가 되겠는데요. 에너지 산업에 관련된 규제를 대폭 철폐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석탄 산업 이런 거 있잖아요. 석탄 떼고 하는 거 누가 하겠어요? 이거 다시 다 하라는 거가 되겠고요. 에너지한테 기후에 따른 환경 보호 이런 거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돈 벌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 그래갖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얘기가 작년 말에 그 파리 기후 협약 들어갔잖아요. 네. 이거 다시 폐기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뭐 노골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야. 파리 기후 이거 도널드 트럼프 쪽에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거가 요 두 개가 반대되는 거가 존 포데스터가 그 선거 총책으로 있는 힐러리의 입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힐러리가 되면 한 달 전에 영상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겠는데요. 힐러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의 전 집에 패널 있죠. 패널 깔자 이런 얘기 할 정도로요. 그래서 그런데 이쪽 사람 입장에서 녹색 에너지 성장은 말이 안 된다 얘기하는 게 바로 그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갈려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네. 최근에 다시 읽은 책 중에 네. 그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일본인이 쓴 책인데 그 5가지 이제 뭐냐면 주로 이제 욕망, 그다음에 뭐 모더니즘, 제국주의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몬스터거든요. 네네. 근데 그 몬스터가 뭐냐면 자본주의의 폐해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네. 그게 몬스터인데 네. 대표적으로 파시즘, 네. 나치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일단 작은 국가부터 시작해서 네. 필리핀의 두테르테 같은 어이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지금 뭐 인권, 뭐 법 이런 거 전혀 무시하면서 네. 하고 있는데도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그 있죠. 사람 변호사인 건 아세요? 네,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22년 동안 시장 딸이랑 번갈아서 해먹으면서 네. 대통령까지 됐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건 터키 에르도안. 네. 지금 술탄이 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네. 지금 뭐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또 하나의 몬스터들이 아닌가. 네. 근데 이런 몬스터들이 지금 권력의 정점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세계사를 가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변곡점에 이런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투자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변곡점에 있어서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변수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트럼프가 돼서 네. 여기저기서 또 잡음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게 또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브렉시트까지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유럽도 하나로 뭉쳐져서 더 하나로 뭉칠 줄 알았더니 새로 가입한다고 하는 터키 저러고 있죠. 영국 빠져나간다면 다른 국가들도 눈치 보면서 서서히 이제 출구 전략들을 준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하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갖고 결론을 보면 물론 굳이 찾아가면 한국 사람 다 싫어할 것 같지만 뉴스 찾아보시면요. 한국 사람 중에서 그 캠프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미국 국민의 절반 조금 모자란 사람은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에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현상. 그거를 우리가 너무 그 사람이 말도 안 된다 얘기하는 것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호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 보면 정말 깜짝 놀랄 거 말씀드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인데요. 호재 인식하는 거는 방위산업인데요. 방위산업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힐러리가 되건 누가 되건 똑같이 방위산업 들어가고요. 에너지 정유, 식품, 금광, 바이오테크. 이제 바이오테크는 이제 저거 때문에 그래요. 바이오 관련 주식들은 그 힐러리가 워낙 또 그쪽에 약값 올라가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 여기가 좋다는 거가 되겠고요. 건설, 지방은행은 반대가 대형 IB를 영어식으로 하면 그 로컬 뱅크, 리저널 뱅크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냥 굳이 번역하면 지방인데 우리나라 같은 뭐 지방은행이랑 전혀 그 상관없는 겁니다. 악재는 이제 해외 투자가 많은 기업들. 왜냐하면 해외에서 수입 같은 걸 할 때 관세를 매기니까 해외 투자 많은 것들을 어려워진다는 얘기하고 있고 외국 사람은 비자를 안 주니까 호텔 것도 누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재미나는 거 이거는 웃고 즐기자는 것인데요. 이거 얘기 끝까지 얘기 들으시면 야, 저 미국 애들 장난하냐? 저 누가 저런 얘기를 했냐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건요. 미국의 블룸버그랑 CBS 있죠. CBS에서 딱 찍은 주식입니다. 찍은 주식. 트럼프가 됐을 때 올라갈 주식을 딱 2개를 찍었어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심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글로벌 시멘트 파워하우스 시맥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회사 자체는 워낙은 멕시코 회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딱 보면 여기 써있죠. 시멘트 회사입니다. 시멘트 회사. 주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6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탑픽 중에 탑픽이 떠오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우수실 건데요. 멕시코에 콘크리트 절벽 세우자는 거잖아요. 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고요. 여기에 담들이 할 때 각종 기술이 들어가는데 시카고 브릿지 앤 아이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 건설 회사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교량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미국에서 SOC 이런 거 투자가 많이 하니까 이런 게 올라가고 하는 게 있죠. 이게 탑2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증권사 애들 하는 게 아니라 블룸버그에서 하는 얘기예요. 블룸버그나 CBS. 그만큼 시장에서의 이런,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보면 저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해저터널 하면 무슨 이상한 잡초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판 만리장성이죠. 미국판 만리장성이죠,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